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생명의 아주 근본적인 비밀, 이걸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바로 우리 몸의 설계도, 그러니까 DNA 정보가 어떻게 실제 일꾼인 단백질로 만들어지는지 그 과정을 살펴볼 건데요. 특히 여러분이 공유해 주신 유전학 입문서, 그중에서도 구작 내용에 좀 더 집중해서 깊이 들어가 볼까 합니다. 생각해보면 진짜 신기하지 않아요? A, T, G, C, 이 네 글자뿐인데 이걸로 어떻게 그렇게 다양한 단백질을 다 만들 수 있을까요? 꼭 뭐랄까, 다른 언어로 번역하는 것 같잖아요. 이 번역 과정의 핵심 원리, 오늘 한번 같이 파헤쳐 보시죠. 네, 오늘 다룰 내용이 정말 생명 현상의 거의 중심축이라고 할 수 있죠. 단백질 합성 과정인데요. 이걸 단계별로 한번 따라가 볼 겁니다. 유전암호가 어떻게 풀렸는지 그 발견 이야기부터 시작해서요. 정보를 아미노산으로 이렇게 딱 바꿔주는 tRNA 역할,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세포 속 공장, 리보솜, 그 구조랑 작동 방식까지 여러분이 보내주신 교재의 구작 내용을 바탕으로 이 정교한 시스템의 핵심을 딱 짚어드릴게요. 좋습니다. 그럼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 볼까요? 우리가 계속 얘기할 단백질, 이게 정확히 뭔가요? 그냥 복잡한 구조물이다, 이 정도는 알겠는데 기본 구성이랄까? 그게 어떻게 되죠? 단백질이요. 그 기본 단위는 아미노산입니다. 이 아미노산이라는 작은 분자들이 펩타이드 결합이라는 뭐랄까 좀 특수한 연결고리로 쭉 길게 이어진 사슬이에요. 이걸 폴리펩타이드라고 부르죠. 그리고 이 아미노산들이 어떤 순서로 배열되느냐, 이게 바로 단백질의 1차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아미노산의 종류랑 그 순서가 중요하다, 이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그게 제일 기본이에요. 근데 단백질은 그냥 이렇게 긴 실처럼 있는 게 아니고요. 1차 구조 정보를 바탕으로 막 스스로 접히고 꼬여서 아주 독특한 3차원 모양을 만들어요. 그 중간 단계로 사슬의 특정 부분들이 알파 나선 구조나 베타 병풍 구조 같은 좀 규칙적인 모양을 만들거든요. 이게 2차 구조고요. 이런 2차 구조들이 막 모여서 전체적인 입체 구조, 그러니까 3사 구조를 딱 완성하는 거죠. 여기로 더 나아가면 어떤 단백질들은 이런 폴리펩타이드 사슬 여러 개가 또 뭉쳐서 하나의 기능 단위체를 만들기도 해요. 예를 들면 그 혈액 속 헤모글로빈 있잖아요. 산소 분발하는 거요? 네, 맞아요. 그게 4개의 사슬이 뭉쳐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이런 복합제 구조를 4차 구조라고 부릅니다. 와, 결국은 모든 게 아미노산 서열, 그러니까 1차 구조에서 시작되는 거네요. 이 서열이 최종 모양과 기능을 결정하는 청사진인 셈인데, 그럼 이 중요한 아미노산 서열은 대체 뭐가 결정하는 걸까요? 바로 그 지점에서 유전암호, 이게 등장하는 겁니다. 예전에 그 비들과 테이텀이라는 과학자들이 곰팡이 실험을 했어요. 특정 유전자에 문제가 생기니까 특정 효소가 안 만들어지더라. 이걸 발견했죠. 이게 바로 1유전자 1효소 가설인데요. 이걸 시작으로 해서 DNA 염기 서열이랑 단백질 아미노산 서열 사이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겠구나, 이런 확신을 갖게 된 거죠. DNA가 단백질 정보를 담고 있다는 개념이요. 네, 그 센트럴 도그마 말씀이시죠? DNA에서 mRNA로 정보가 가고, 전사, 그 mRNA 정보로 단백질을 만들고, 번역. 근데 여기서 여전히 좀 궁금한 게 있어요. DNA나 mRNA는 염기가 A, G, C, 그리고 U나 T, 이렇게 딱 4종류잖아요. 근데 단백질 만드는 아미노산은 20가지나 되고요. 어떻게 4개 문자로 20가지 다른 의미를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뭔가 암호 체계가 있을 것 같아요.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만약 염기 하나가 아미노산 하나다 이러면 4종류밖에 안 되죠. 그럼 염기 2개가 한 조다? 그래도 4 곱하기 4는 16이니까 20개를 다 지정하기엔 여전히 부족해요. 이 문제를 푸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프랜시스 크릭이랑 동료들의 실험이었어요. 그 박테리오파지라는 바이러스의 특정 유전자 있잖아요. RRI 유전자. 여기에 염기를 하나 일부러 넣어보거나 빼보는 실험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유전자 기능이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요. 아니, 염기 하나를 바꾼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 더하거나 뺐는데 기능이 완전히 망가진다고요? 그건 좀 신기한데요? 왜 그런 거죠?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요. 우리가 글 읽을 때 띄어쓰기 잘못하면 의미가 확 달라지잖아요.
유전 정보도 특정 단위로 끊어서 읽는데 염기 하나가 추가되거나 삭제되면 그 뒤부터 읽는 단위, 그러니까 해독 틀이 완전히 밀려버려요. 그래서 전혀 엉뚱한 아미노산 서열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걸 해독 틀 이동 돌연변이라고 불러요. 아하, 그러니까 정해진 칸에 맞춰서 글자를 읽어야 되는데 글자 하나 빼거나 더 넣으면 칸이 다 어긋나 버려서 그냥 엉망진창이 되는 거군요. 근데 여기서 더 놀라운 발견이 나와요. 염기 하나를 넣은 돌연변이 근처에다가 다시 염기 하나를 빼는 돌연변이를 만들었더니 유전자 기능이 어느 정도 회복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염기를 하나나 2개 넣거나 빼면 기능이 망가지는데 염기를 3개를 한꺼번에 넣거나 빼니까 기능이 거의 정상으로 돌아오더라는 겁니다. 잠깐만요. 3개? 아, 혹시 만약에 3글자씩 끊어 읽는 암호라면요. 한 글자 더하거나 빼면 뒤죽박죽 되겠지만 3글자를 통째로 더하거나 빼면 그 부분만 잠깐 이상하고 다시 원래 읽는 틀로 돌아올 수 있잖아요. 그럼 설마 유전 암호는 염기 3개가 한 묶음? 이런 건가요? 정확하게 맞추셨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이 실험 결과가 유전 암호는 염기 3개가 하나의 단위, 즉 코돈을 이루고 코돈끼리 겹치거나 중간에 빈칸 없이 쭉 이어서 읽힌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됐죠. 4종류 염기로 만들 수 있는 3자리 코돈 조합은 4 곱하기 4 곱하기 4, 총 64가지가 나와요. 20종류 아미노산을 지정하고도 남는 숫자죠. 64가지 코돈으로 20가지 아미노산을 지정한다고요? 그럼 몇몇 아미노산은 여러 개의 다른 코돈으로 지정될 수도 있다는 뜻이네요. 네, 맞아요. 실제로 64개 코돈 중에 61개는 아미노산을 지정하고요. 나머지 3개, UAA, UAG, UGA는 이제 그만 만들어라 하는 종결 코돈, 즉 스톱 코돈으로 쓰여요. 대부분의 아미노산은 2개 이상, 심지어는 4개, 6개 코돈에 의해서 지정되기도 하는데 이걸 유전 암호가 축태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 류신이라는 아미노산은 코돈이 무려 6개나 돼요. 아니, 왜 이렇게 복잡하게 여러 코돈이 하나를 지정하도록 진화했을까요? 그냥 하나씩 딱 정해주면 더 간단할 것 같은데요? 아, 좋은 질문이신데요. 이 축태성이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안전장치 같은 역할을 해요. 만약 DNA에 돌연변이가 생겨서 염기 하나가 바뀌더라도 바뀐 코돈이 여전히 똑같은 아미노산을 지정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아, 일종의 오류 방지 기능이군요. 그렇죠. 덕분에 단백질 기능에 문제가 생길 확률을 좀 줄여주는 거예요. 진화적인 어떤 오류 방지 시스템인 셈이죠. 게다가 이 유전 암호는 정말 놀랍게도 아주 일부 예외를 빼고는 박테리아부터 사람까지 거의 모든 생명체에서 똑같이 사용돼요. 거의 보편적이라는 거죠. 이 사실 자체가 모든 생명체가 공통 조상에서 유래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이기도 하고요. 와, 정말 경이롭네요. 4글자 알파벳으로 20개의 아미노산 단어를 만들고 거기에 오류 방지 기능까지 내장되어 있더니. 자, 그럼 이제 mRNA에 적힌 이 코돈이라는 암호를 실제 아미노산으로 어떻게 바꿔주는지 그 번역 과정을 좀 자세히 들여다볼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암호해독표 mRNA 코돈이랑 실제 재료, 아미노산을 뭔가 연결해주는 그런 매개체가 필요할 텐데요. 네, 바로 그 핵심 역할을 하는 분자가 tRNA, 즉 운반 RNA입니다. 프랜시스 크릭이 일찍이 이런 어댑터 분자가 있을 거라고 예측했었죠. 이 tRNA 분자는 크게 2군데가 중요해요. 한쪽 끝에는 mRNA의 특정 코돈이랑 정확하게 상보적으로 결합하는 염기서열, 이걸 안티코돈이라고 부르고요. 이 안티코돈이 mRNA 코돈을 딱 인식하는 거죠. 그리고 분자의 다른 쪽 끝, 3' 말단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는 그 코돈이 지정하는 바로 그 아미노산이 딱 붙어 있어요. 아하, 그러니까 tRNA가 한 손으로는 mRNA 코돈을 읽고 다른 한 손으로는 그 코돈에 맞는 아미노산을 딱 잡고 있다. 이런 거네요. 와, 진짜 똑똑한 연결고리네요. 이 tRNA 분자 자체도 뭔가 좀 특별하게 생겼을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tRNA는 원래 한 가닥 RNA인데 분자돼서 염기들끼리 막 결합해서 꽤 복잡한 구조를 만들어요. 이걸 2차원적으로 쫙 펼쳐보면 특징적인 4개의 팔을 가진 클로버잎 모양이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실제 세포 안에서의 3차원 구조는 이 클로버잎 구조가 이렇게 접혀서 만들어진 L자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보면 안티코돈이는 안티코돈 루프, 그리고 D 루프, T 프사이시 루프 같은 다른 기능적인 부위들이 있고요. 티프사이시 루프요? 푸사이는 뭐죠? 그것도 염기 이름인가요? 아, 네. 좋은 지적이세요. tRNA의 또 다른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우리가 아는 보통 4가지 염기 A, U, G, C 말고도 다양한 종류의 변형된 염기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말씀하신 푸사이는 슈도유리딘이라는 염기고요. D는 디하이드로유리딘, I는 이노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변형 염기들이 tRNA가 올바른 3차원 구조로 딱 접히도록 돕고 분자 자체를 좀 안정적으로 만들고 때로는 코돈이랑 안티코돈 인식의 정확성이나 유연성을 조절하는 데로 중요한 역할을 해요. 코돈 안티코돈 인식의 유연성이요? 그건 또 무슨 뜻인가요? 예를 들면 워블 염기쌍 형성이라는 현상이 있어요. 코돈은 염기 3개잖아요. 그 3번째 염기랑 tRNA 안티코돈의 첫 번째 염기 사이의 결합은 다른 2자리에 비해서 약간 좀 덜 엄격하게, 좀 느슨하게 결합될 수 있다는 규칙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tRNA 안티코돈이 여러 종류의 코돈을 인식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안티코돈 첫 자리에 그 변형 염기 이노시인 I가 오면요. 코돈의 3번째 자리에 있는 U, C, A 3가지 염기랑 다 결합할 수 있어요. 이런 워블 현상 덕분에 우리 세포는 61개의 아미노산 지정 코돈을 다 읽으려고 꼭 61종류의 tRNA를 가질 필요는 없게 돼요. 좀 더 적은 수의 tRNA로도 모든 코돈을 커버할 수 있는 거죠. 효율적인 시스템이에요. 이야, 효율성까지 고려한 설계라니 정말 놀랍습니다. 근데 아까 tRNA가 아미노산을 운반한다고 하셨잖아요. 아무렇게나 막 붙이면 큰일 날 텐데. 어떻게 tRNA는 자기한테 맞는 딱 그 아미노산을 찾아서 결합하는 거죠? 그게 정말 단백질 합성의 정확성을 보장하는 데 있어서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 과정을 책임지는 효소가 바로 아미노아실 tRNA 합성 효소라는 거예요. 이 효소는 정말 특이적으로 작동하는데요. 각 효소는 20가지 아미노산 중에 딱 하나, 그리고 그 아미노산에 맞는 올바른 tRNA들만을 정확하게 인식해요. 그리고 ATP 에너지를 써서 이 둘을 화학적으로 연결시켜주는 거죠. 이 과정을 tRNA가 아미노산으로 충전된다고 말해요. 우리 세포에는 보통 각 아미노산마다 하나씩 총 20종류의 아미노아실 tRNA 합성 효소가 있어서 얘네들이 각자 맡은 아미노산이랑 tRNA를 정확하게 짝지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야, 만약에 이 효소가 실수라도 하면 어떻게 돼요? 상상만 해도 좀 그런데요. 잘못된 아미노산이 단백질에 들어가면 기능이 완전히 망가질 수도 있잖아요. 실제로 그 중요성을 보여주는 아주 고전적인 실험이 하나 있어요. 시스테인이라는 아미노산을 인식하는 tRNA가 있거든요. 여기에 정상적으로 시스테인을 붙인 다음에 화학적인 방법을 써서 이 붙어있는 시스테인을 알라닌이라는 다른 아미노산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안티코돈은 시스테인 코돈을 읽는데 실제로는 알라닌을 달고 있는 좀 이상한 tRNA를 만든 거죠. 이걸 단백질 합성 시스템에 넣고 결과를 봤더니 놀랍게도 원래 시스테인이 들어가야 할 자리에 알라닌이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아, 그 말은 단백질 만드는 기계, 그러니까 리보솜은 tRNA에 뭐가 달려있는지는 확인 안 하고 오직 mRNA 코돈이랑 tRNA 안티코돈의 짝이 맞는지 이것만 본다는 뜻이네요. 정확합니다. 리보솜 자체에는 아미노산을 검증하는 기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미노아실 tRNA 합성 효소가 맨 처음 단계에서 정확한 아미노산을 올바른 tRNA에 붙여주는 것. 이게 번역 과정 전체의 정확성, 충실도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효소들의 정확성이 바로 우리가 제대로 된 단백질을 만들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인 셈입니다. 와, 정말 중요한 효소네요. 자, 그럼 이제 코돈 해독 규칙도 알았고 정확한 아미노산을 실어 나르는 tRNA도 준비됐습니다. 이 모든 재료들이 모여서 실제 단백질 조립이 일어나는 장소, 바로 리보솜에 대해 알아볼 차례인 것 같습니다. 세포 내의 단백질 공장이라고 하셨죠? 네, 맞습니다. 리보솜은 RNA,
즉 리보솜 RNA랑 수많은 단백질 분자들이 아주 정교하게 조립되어서 만들어진 굉장히 크고 복잡한 분자기계예요. 크기가 바른 두 개의 덩어리, 그러니까 큰 소단위체랑 작은 소단위체로 구성되어 있죠. 이 리보솜도 박테리아랑 우리 같은 진핵생물 사이에 좀 차이가 있다고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크기에서 좀 차이가 나는데요. 보통 원심 분리할 때 가라앉는 속도를 나타내는 침간 계수 S값으로 구분해요. 박테리아 리보솜은 전체 크기가 70S인데 이건 50S 크기의 큰 소단위체랑 30S 크기의 작은 소단위체로 이루어져 있어요. S값은 그냥 더하는 게 아니고요. 반면에 사람을 포함한 진핵생물 리보솜은 좀 더 커서 전체 80S이고 60S 큰 소단위체랑 40S 작은 소단위체로 구성됩니다. 이 크기 차이가 또 중요해요. 왜냐하면 어떤 항생제들은 박테리아의 70S 리보솜에만 작용해서 단백질 합성을 막고 우리 세포의 80S 리보솜에는 영향을 덜 주거든요. 그래서 선택적인 치료 효과를 낼 수 있는 거죠. 아, 리보솜 크기 차이가 항생제 개발에 타겟이 될 수도 있군요. 흥미롭네요. 그럼 이 리보솜 내부는 어떻게 생겼고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 건가요? 마치 공장의 조립 라인처럼 기능적인 공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리보솜에는 tRNA 분자들이 순서대로 착착 결합하고 이동하는 세 개의 중요한 자리, 사이트가 있어요. 첫 번째는 A자리, 아미노애실 사이트. 새로운 아미노산을 가지고 온 아미노아실 tRNA가 들어와서 mRNA 코돈이랑 결합하는 뭐랄까 도킹 스테이션 같은 곳이에요. 두 번째는 P자리, 펩티드 사이트. 여기에는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폴리펩타이드 사슬이 붙어있는 tRNA, 즉 펩티드 tRNA가 위치해요. 바로 이 P자리와 A자리 사이에서 아미노산끼리 펩타이드 결합이 딱 형성되는 펩타이드 결합 작업장이라고 할 수 있죠. 마지막 세 번째는 E자리, 에지트 사이트. 아미노산을 다 전달해주고 난 빈 tRNA가 리보솜을 떠나기 전에 잠시 머무는 퇴출 통로 같은 곳이고요. mRNA 분자는 작은 소단위체에 실타래처럼 이렇게 걸쳐서 지나가면서 코돈 정보를 제공하고 tRNA들은 APE 자리를 순서대로 고쳐가면서 아미노산을 전달하고 이동하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진 폴리펩타이드 사슬은 큰 소단위체 안에 있는 긴 터널을 통해서 리보솜 밖으로 쏙 빠져나오게 됩니다. 와, 진짜 체계적인 공정 라인이네요. mRNA 설계도를 따라서 A자리에서 부품, 아미노아실 tRNA 받고 P자리에서 조립, 펩타이드 결합하고 E자리에서 빈 운반체, tRNA 내보내고 그럼 이 공장 라인이 실제로 가동되는 과정, 즉 단백질 합성이 시작되는 단계부터 좀 자세히 알아볼까요? 네, 단백질 합성은 크게 보면 개시, 신장, 종결 이 세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단계인 개시는 말 그대로 합성을 시작하는 과정인데요. 리보솜이 mRNA에 정확한 시작 지점을 딱 찾아서 결합하고 첫 번째 아미노산을 가져오는 단계예요. 이 과정 역시 박테리아랑 진핵생물에서 약간 차이가 있어요. 박테리아에서는요, 작은 소단위체 30S가 먼저 mRNA에 있는 특정 염기서열, 샤인 달가노 서열이라는 걸 인식해서 결합해요. 이 서열이 리보솜이 번역 시작할 정확한 AUG 코돈을 찾는 데 도움을 주죠. 그 다음에 첫 번째 아미노산인 포르밀 메티오닌, FMET가 붙어있는 특별한 게시 tRNA가 이 AUG 코돈에 맞춰서 P자리에 결합합니다. 이 과정에는 게시 인자라고 불리는 단백질들이 도와주고요. 마지막으로 큰 소단위체 50S가 합류해서 완전한 70S 게시 복합체가 만들어지면 이제 번역을 시작할 준비가 딱 끝나는 거예요. 진핵생물에서는 과정이 조금 더 복잡해요. 작은 소단위체 40S는 여러 진핵생물 게시 인자들, EIF들이라고 하는데요. 얘네들이랑 같이 먼저 mRNA의 O' 끝에 있는 특별한 구조, 캡 구조에 결합해요. 그런 다음에 작은 소단위체가 마치 스캐너처럼 mRNA를 쭉 따라 이동하면서 첫 번째 AUG 코돈을 찾아요. 이 스캐닝 과정에는 ATP 에너지도 쓰이고 주변 염기 서열, 코작 서열 같은 게 AUG 인식 효율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요.
적절한 AUG를 딱 찾으면 게시 아미노산인 메티오닌, MET를 가진 게시 tRNA가 P자리에 결합하고 이어서 큰 소단위체 60S가 결합해서 80S 게시 복합체를 형성합니다. 시작부터 꽤 정교하네요. 박테리아는 특정 서열을 바로 찾아 결합하고 진핵생물은 캡부터 시작해서 스캔하면서 찾는 방식이고요. 이렇게 리보솜이 제대로 자리 잡고 첫 아미노산까지 준비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아미노산 사슬을 길게 이어붙이는 신장 단계로 넘어가겠네요. 맞습니다. 신장 단계는 아미노산을 하나씩 순서대로 추가하면서 폴리펩타이드 사슬을 길게 만드는 계속 반복되는 과정이에요. 이 반복 주기는 크게 3단계로 이루어져요. 첫째, 아미노아실 tRNA 결합 단계. 게시가 끝나면 P자리에는 첫 tRNA가 있고 A자리는 비어 있잖아요. 이때 다음 mRNA 코돈이 지정하는 아미노산으로 충전된 tRNA가 신장 인자 단백질, 박테리아는 EFTU, 진핵생물은 EEF1알파라고 하는데요. 얘네들 도움을 받아서 A자리로 쏙 들어와요. 이 신장 인자가 에너지를 써서 tRNA를 정확한 위치로 데려다주고 코돈이랑 안티코돈이 딱 맞으면 tRNA를 남겨두고 떠나갑니다. 둘째, 펩타이드 결합 형성 단계. 이제 A자리에 새 아미노산이 왔으니까 P자리에 있는 폴리펩타이드 사슬이랑 A자리에 있는 새 아미노산 사이에 펩타이드 결합을 만들어야겠죠. 근데 이게 놀랍게도 이 중요한 화학 반응을 리보솜 단백질이 하는 게 아니라 큰 소단위체에 포함된 RNA가 직접 촉매해요. 박테리아는 23S RNA, 진핵생물은 28S RNA가요. 와, RNA가 효소 역할을 한다고요? 네. 그래서 리보솜은 그냥 단백질과 RNA 복합체가 아니라 RNA 자체가 효소 활성을 갖는 리보자임인 셈이죠. 이 반응 결과로 P자리에 있던 폴리펩타이드 사슬 전체가 A자리에 있는 tRNA로 옮겨붙게 돼요. 셋째, 전위 단계. 펩타이드 결합이 만들어진 후에 리보솜은 또 다른 신장 인자, 박테리아 EFG, 진핵생물 EEF2랑 에너지, GTP 도움을 받아서 mRNA를 따라 정확히 한 코돈, 즉 새 염기만큼 이동해요. 이 움직임 때문에 이제 빈 tRNA가 된 P자리 tRNA는 E자리로 밀려나고 새로 길어진 사슬을 달고 있는 A자리 tRNA는 P자리로 이동하게 되죠. 동시에 A자리는 다시 비워지고요. E자리로 이동한 빈 tRNA는 리보솜 밖으로 방출됩니다. 이제 리보솜은 다음 코돈을 A자리에 노출시키고 다음 아미노아실 tRNA를 받을 준비를 마친 거예요. 와, 정말 숨가쁘게 돌아가네요. 1. 새 아미노산 tRNA 도착, A자리. 2. 펩타이드 결합 형성, RNA 촉매. 이거 신기하네요. 3. 리보솜 이동 및 tRNA 자리 이동, A2P, P2E. 이 세 박자가 계속 반복되면서 아미노산 사슬이 쭉쭉 길어지는 거네요. 진짜 정교한 분자시계 같아요. 그럼 이 과정은 언제까지 계속되는 거죠? 멈추는 신호도 있겠죠. 네, 물론이죠. mRNA의 서열 위를 리보솜이 쭉 이동하면서 번역을 하다가 마침내 3가지 종결 코돈 UAA, UAG, UGA 중 하나가 A자리에 딱 도달하면 종결 단계가 시작됩니다. 이 종결 코돈들에는 짝을 이루는 안티코돈을 가진 tRNA가 없어요. 아, 그럼 A자리가 그냥 비어있게 되나요? 어떻게 멈추죠? 그 대신에 방출인자, 릴리스 팩터라고 불리는 특별한 단백질이 이 종결 코돈을 인식하고 A자리에 결합해요. 박테리아랑 진핵생물은 사용하는 방출인자 종류가 조금 다르긴 한데 기본 원리는 같아요. 방출인자가 A자리에 결합하면 P자리에 있는 폴리펩타이드 사슬이랑 tRNA를 연결하고 있던 화학결합, 그 에스터 결합을 끊도록 유도해요. 물 분자를 이용한 가수분해 반응이죠. 그러면 마침내 완성된 단백질 사슬이 리보솜으로부터 자유롭게 딱 떨어져 나옵니다. 단백질이 방출된 후에는 리보솜 자체도 해체되어야 다음 번역에 다시 쓸 수 있잖아요. 이 과정에도 여러 인자들, 리보솜 재활용 인자 같은 것들이 관여해서 리보솜 큰 소단위체랑 작은 소단위체를 분리시키고 mRNA랑 마지막 tRNA도 떨어져 나가게 만들어요. 이렇게 해서 한 번의 단백질 합성 사이클이 완전히 끝나는 겁니다. 아하, 종결 코도는 아미노산 대신 번역 끝 사인을 든 방출인자를 불러와서
완성된 단백질을 잘라내고 모든 부품을 해체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군요. 진짜 과정 하나하나가 빈틈없이 설계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백질이 다 만들어진 후에도 뭔가 추가적인 조절? 이런 게 가능할까요? 필요에 따라서 단백질 양을 조절한다거나 뭐 그런 기능이요?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특히 진핵생물의 경우에요. 단백질 합성 과정 자체의 속도나 효율을 조절하는 메커니즘이 굉장히 발달해 있어요. 이건 세포가 처한 환경이나 외부 신호에 따라서 필요한 단백질 양을 정교하게 조절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거죠. 예를 들면 번역 개시 단계에서 mRNA 캡 구조에 결합하는 인자들의 활성을 조절한다든지 아니면 개시 tRNA를 리보솜으로 데려오는 과정을 조절해서 특정 단백질 합성을 촉진하거나 억제할 수 있어요. 또 신장 단계의 속도를 조절하는 경우도 있고요. 심지어는 mRNA 분자 자체가 5대 챕이랑 3대 폴리꼬리 부분이 서로 이렇게 만나서 원형 구조를 이루는 게 번역 효율에 영향을 주는데 이 구조 형성 과정 역시 세포 내 신호 전달 경로에 의해서 조절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DNA 정보를 단백질로 만드는 걸 넘어서 그 양과 시기까지 아주 섬세하게 통제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거죠. 정말 대단하네요. DNA의 네 글자 암호에서 시작해서 mRNA 복사본 만들고 tRNA라는 번역가가 아미노산 가져오고 리보솜이라는 공장에서 조립 라인 따라 정확하게 단백질 만들고 심지어 그 생산량까지 조절하는 이 모든 과정이 와, 우리 세포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니. 오늘 유전학교제 9장 내용을 쭉 따라와 보니까 생명의 정보 처리 방식이 얼마나 정교하고 또 얼마나 경이로운지 새삼 느끼게 됩니다. 어댑터 역할, 리보솜의 작동 방식, 그리고 번역의 각 단계들. 이게 다 생명 현상을 유지하는 가장 근본적인 메커니즘 중 하나예요. 정말 수많은 분자들이 마치 잘 짜인 각본처럼 정확한 순서와 타이밍에 맞춰서 상호작용하면서 단백질이라는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과정이죠. 그리고 이 과정의 핵심 원리들이 세균에서부터 인간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생명체에서 똑같이 발견된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가 수십억 년 전 공통의 조상으로부터 진화해왔다는 강력한 증거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DNA 설계도가 어떻게 실제 작동하는 단백질로 구현되는지 그 놀라운 번역의 세계를 함께 탐험해봤습니다. 정말 복잡하면서도 아름다운 과정이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떠오릅니다. 이토록 정교하게 설계된 시스템이지만 과연 이게 항상 100% 완벽하게만 작동할까요? 만약 이 번역 과정 중에 실수가 발생한다면 예를 들어 잘못된 아미노산이 끼어들거나 엉뚱한 곳에서 번역이 멈추거나 아니면 해독틀이 밀려버린다면 우리 몸에는 어떤 결과가 초래될까요? 어쩌면 이게 우리가 다음에 더 깊이 파고들어야 할 질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이 정교한 시스템의 오류 가능성과 그 결과에 대해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